116쪽에 있는 여승이라는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백석님 한번 알아볼까요? 백석님.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을 백석. 설마 하얀대학교는 아니겠죠? 그죠? 지식백과를 눌러보면 근현대사 인물이래요. 이게 보시면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럼 빼볼까? 그러면 84, 85, 우리 나이로 85세네요.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입니다. 평안도라는 게 평양이 있는 곳이니까 지도상으로 이제 서쪽에 있는 쪽이고, 본명은 백기행이니까 백성은 가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백석이 어릴 때 아호였구나. 그렇게 했고, 어린 시절에 보니까 학교 졸업했을 때가 29에서 12를 빼면 17, 18, 18살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가셨네요. 그러면 34년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34년부터 자 12를 빼보니까 22그러니까 23,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3살에 일본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조선일보사 신문사에도 일하시고, 조선일보 지금도 있으니까 영생여자고등학교, 여성사, 왕문사,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교사 활동도 하시면서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등단하셨을 때가 30년이니까 12를 빼면 계산이 안 되냐? 18, 19, 19살? 그쵸? 19살에 등단을 하셨는데 소설로서 등단하셨네요. 그리고 조선일보 후원 장학생이 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그랬네요.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다음에 쌤이 두 번째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분이 쓴 시집인가 보다. 여기 고향이라는 시가 있네요. 아까 우리 봤던 거 정주 출생인데 졸업하시고 시인의 꿈을 키우시고 조선일보에서 당선되시고 모더니즘 이런 말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시네요. 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룰주를 거쳐서 고향 정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작품이 이름이 뭐죠? 여승이죠. 여승. 여승이 언제 만드셨는지 볼까요? 여승을 발표하셨을 때가 언제야? 몇 년인지 한번 보자고. 여승이 언제 발표했는지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 백석의 여승 한번 검색해 볼까? 여승 검색해 보니까 몇 년에 발표하셨는지 백석만 나오네. 여승은 이게 있나? 1936년이라고 해서 12를 빼보면 25살에 이 시를 쓰셨네요. 그래서 주로 여기 보시면 고향 상실감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작품을 돌아왔을 때 이분이 기억나는 거는 1912년생이다. 고향이 평안북도 또의 정주라는 곳이 고향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시를 지었을 때는 24살, 23살 뭐 요 정도에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목인 여승은 여자 승려 인분이 이제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를 볼 때 화자가 있고, 글씨가 너무 작네. 다시 할게요. 글씨를 좀 진하게 굵게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대빵만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화자
대상, 그 다음에 상황, 심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자, 대상, 상황, 심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자는 한번 찾아볼까? 여기 나라는 사람이 여기 네 번째 줄에 딱 발견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네. 수업에 방해되게 말이야. 대상은 이제 제목인 여승이죠. 여승이니까 제목이 대상이다. 여자 승려를 봤다 이런 얘기고, 상황과 심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년은 쌤이 1년이라고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시를 했어요. 네모나게 안되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합장은 여러분 그 손바닥을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모으는 걸 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손바닥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불교식 인사입니다. 불교식 인사. 스님이니까 불교식 인사. 스님을 맞네요. 절에 갔나봐요. 가지치의 내음새가 나다. 가지치는 선생님이 취나물을 좋아해가지고 말린 취나물도 물에 불려가지고 이게 볶아가지고 참기름 넣고 먹으면 아주 맛있고, 또 참취나물에서 파란색도 맛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나는 취나물 이름 종류가 가지취. 이렇게 내음새는 냄새가 났다. 여승에서 여승한테서 취나물 냄새가 났다. 취나물을 그러니까 데치기 전에 음식 냄새가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절에 가서 여승을 만났는데 이제 뭐 삼겹살 냄새 나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분이 이제 산에 계신 속세의 흔적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다. 속세의 흔적이 없어 보인다. 쓸쓸한 낯이. 이분의 얼굴이 좀 쓸쓸해 보여요. 얼굴이 쓸쓸해 보여요. 그래, 옛날같이 늙었다. 그래서 늙어 보여요. 나이 드신 분인가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내가 좀 서러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린 심리를 빙고 하고 찾았습니다. 심리는 이제 서러움을 느꼈어.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불경 알죠, 여러분? 마하바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2연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연 1년 2연 이 스님을 보고 왜 이렇게 서러워졌는가? 평안도에 우리 조사했을 때 그 백석님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였으니까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산에 깊은 금전판이 뭐냐면 금광이에요. 금광. 그러니까 금 캐는 곳이죠. 금광산. 금광에서 나는 파리하는 파리 한 마리가 아니고 얼굴이 창백한 핏기 없는 얼굴이 창백하다. 밥 안 먹어서 뭐 약간 그런 느낌. 영양실조 느낌. 파리한 부정적이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승하고 여인하고 무슨 관계인가? 옥수수를 샀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금광에서 일을 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여인은 옥수수를 파는 사람이지.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를 팔길래 옥수수 쪄서 먹고 구워 먹으면 맛있으니까 팝콘은 아니고 이렇게 사서 먹었다 이런 얘기지. 금광에서 이제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금광의 노동자였나봐요. 돈 벌려고 금광에서 일을 했다. 여인은 이 여인이 아까 옥수수 판매하는 여인인데 유부녀네.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갑게 울었다. 그러면 이분은 딸내미를 막 때리고
그리고 막 우시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 금광에서 옥수수를 파는 여인이다. 금광에서 옥수수를 파는 여인인데 좀 얼굴이 되게 창백해 보였다. 그리고 딸내미를 막 때리면서 막 같이 울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섣벌은 여러분 땡벌입니다. 땡벌. 벌. 너무 방귀 소리 같냐? 그래서 땡벌처럼 나아간 지압이는 남편이에요. 남편을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면 나의 남편이 아니고 이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럼 여인의 남편이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출했다 이런 얘기네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이 어린 딸이 요 아까 때렸던 그 어린 딸이네요. 나 어린 딸,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이 여인을 가만 보니까 지아비가 남편이 갔어요. 집에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딸내미가 도라지 꽃을 좋아했다. 뭐 이 정도 사실이고, 돌무덤으로 갔다면은 돌로 만든 무덤이란 말이지. 그러면 돌무덤으로 갔다는 게 돌무덤 근처에 도라지 꽃을 채취하러 갔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고, 뒤에 보면은 여인이 막 울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딸내미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목장으로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관을 묻고 흙을 이렇게 봉분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잔디 심고 뭐 비석도 세우고 보통 그렇게 했는데, 여기 평안도는 이제 북한이다 보니까 금광이 있으면 산이었을 테고, 산에는 일단 정식으로 매장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게 딸내미를 묻고 그 위에다 돌을 이렇게 쌓아서, 뭐 고인돌 이런 건 아니고 돌멩이 같은 거 쌓아서 돌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여자는 되게 불쌍한 여자 같아. 왜냐면은 금광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옥수수를 파는 여자인데, 또 딸내미가 막 때를 썼는지 때리면서 또 울기도 하셨고, 또 이게 돌아다닌 이유가 남편이 이제 가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남편을 찾으러 이렇게 금광을 쫓아다닌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남편이 금광을 갔다고 추정하는 거는 남편이 이제 돈 벌러 간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막 1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남편을 못 찾았고, 딸내미는 영양실조인지 어쩐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지.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잃고 10년 동안 금광을 찾아서 개고생을 하다가 딸내미마저 떠나보냈으니 너무 가정이 파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와, 충격이 어마무지할 건데요. 우리 세월호에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죽으면 우리 그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모의 여인의 마음은 남편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거죠. 자식은 결국 죽고 말았으니 굉장히 슬펐겠네요. 굉장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여인이었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정신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꿩이 서럽게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꿩이 꿩꿩 하고 울겠지만 이 날이 아마 자식이 죽은 날이 아닐까 싶고요. 자식이 죽은 날일 것 같고, 그리고 산의 꿩조차 우는 소리가 서럽게 운다고 느꼈으니까 여인의 감정을 꿩에다가 이입한 게 아닌가, 그죠? 산절에 절이 나왔네요. 우리 불국사 해인사 하는 절. 그러면 이제 절에는 스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여승하고 연결되고, 여인이 또 나타났는데 마당 귀퉁이입니다. 산절의 마당 귀퉁이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 머리 올리는 머리카락을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는 거. 눈물이니까 세모를 한번 쳐볼게. 그러면 여인이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삭발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럼 여인이 삭발을 했다는 거는 결국 절에서 삭발을 하면 뭐겠어요? 이 여인이 여승인 거죠. 아, 그러면 이 여승은 처음에 만났던 여승인 거고, 그러면 이 여승의 과거가 지금 사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여인은 남편이 금광을 해서 금을 캐려고 떠난 거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여인이 계속 남편을 찾아다니면서 딸내미를 데리고 금광을 여인의 몸으로 평안도에 북한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 금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옥수수를 팔았던 거고, 결국 딸은 영양실조로 아마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여인은 가족이 완전히 파탄난 그죠? 상황에서 선생님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번뇌가 이게 막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절에 가서 삭발을 하고 여승이 되었다. 아, 이게 팩트라면 이 여인의 인생 스토리는 너무 구구절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1년으로 한번 돌아오면 나는 그 여인의 어떤 라이프를 조금 중간에 목격을 한 사람인 거죠. 목격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주인공은 여승인 거고, 나는 약간 목격자, 고발자,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승을 만난 거죠. 그러면 여승은 원래 여인이었던 거고, 딸이 죽고 남편이 가출한 여인이 이제 승려가 되온 거고, 오랜만에 지금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순서가 쌤이 좀 진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한 10포인트로 좀 진하게 표시하면, 처음에 이연이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이 이제 여기서는 옥수수를 팔잖아요. 그리고 나는 옥수수를 샀고, 그 다음에 3년에 보니까 딸이 죽은 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은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신 거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 여인을 만났던데 이제는 스님이 되신 거니까, 그리고 나를 만났으니까 여승도 나를 알아보죠. 왜냐면 옥수수를 판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둘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불교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좀 속세를 잊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여자의 사연을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 졸라 불쌍하지. 그러니까 쓸쓸해 보이고 나는 좀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백석이라는 분이 시인의 삶을 꿈꾸면서 뭐 조선일보 등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유학까지 공부를 했다지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1912년생이었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해가 36년이니까 2, 3, 4, 5, 6, 25살에 이 시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일제강점기에 목격한 또 우리 민족의 삶이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금광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기가 있었다고 하니, 이 일제강점기가 결국 이 가족을 파탄나게 만들고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그것을 담백하게 이 시인은 목격한 거죠. 그리고 화자 역시 금광에서 그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기 때문에 나 역시 금광에서 일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을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이 여인한테 이렇게 썸을 타거나 관심이 있었다, 유부녀한테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역시 가족과 헤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여인의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우리 민족들이 이런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 즉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처음에 나왔던 우리 화대상심,
에서 서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민족이 가졌던 슬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여인에게 느끼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연민이죠. 이 연자가 원래 두음법칙 때문에 련민이에요. 이 련이 동병상련 할 때 그 련,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 우리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또 고양이가 비 오는 날 나무 위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비를 맞으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울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이 화자는 이 대상이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여승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게 모태 신앙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여인, 결혼한 딸을 낳은 여인의 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여승이 되는 과정을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은 금광에서 일을 했다. 여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절을 찾아가서 여승을 만났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에서 일을 했다. 절에서 여승을 만났다. 다음에 여승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편이 떠났다. 일을 하러 떠났다. 여인의 남편은 일을 하러 떠났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남편을 찾으러 금광을 돌아다녔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딸이 그만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 삭발을 해서 불교에 귀히 돌아가서 의지를 했다. 그래서 스님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게 여승을 만났을 때가 두 번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옥수수를 팔 때 그때 한 번 만났고, 두 번째는 절에 가서 스님이 된 후에 또 한 번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민족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나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여승에 관심을 두고 이 시를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만나는 여인이 여승이 되었고, 여승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크게 확대하면 우리 민족의 모습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는 이거는 빠뜨릴 수 없는 게 일제강점기라는 말인 거고, 일제강점기에 느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아픔을 여승을 통해서 드러낸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선생님이 조금 막 살을 붙여서 막 설명을 했는데 스토리가 좀 있죠.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우리 서사적 갈래라고 하니까 서사적이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과 같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를 재배열한다면 1, 2, 3, 4순이 아니라 2, 3, 4연하고 1년으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역전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쌤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승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더 슬픔이 묻어 나오니까 손을 모으고 불교식으로 인사를 나와 했어요. 나는 그 여성을 보면서 이제 속세를 어느 정도 잊은 듯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한 여인으로 살았을 때의 아픔을 어찌 여승이 잊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쓸쓸해 보이고 좀 많이 늙은 모습이 듭니다. 아마 절에서도 불공을 드리면서도 속세의 아픔을 잊어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이 파괴된 것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진 것이죠. 그럼 이 불경도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러워졌어요. 이제 그 사연을 설명하자면 예전에 평안도라는 곳에서 깊은 산이라고 나왔죠. 금광에서 나는 그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결국 지금 여승이 된 거죠.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했을 테고 생계는 꾸려나가야 하니 옥수수를 팔고 목숨을 이어갔겠죠. 나는 그 여인을 만나고 옥수수를 사서 먹었습니다. 나 역시 금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마 딸내미를 때리면서 울었다는 것은 딸내미가 아마 아빠 보고 싶다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린아이는 철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테죠. 이건 선생님이 뇌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도 힘들고 딸도 힘들었던 상황이죠. 결국 딸내미를 또 때리면서 보챘을 거고 그러면서 때리면서도 여인은 딸에게 때린 것에 대한 후회도 있겠지만 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부모로서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역시 울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나간 지 10년이 되었고 딸은 결국 돌무덤으로 가고 말았죠. 돌무덤 옆에 피어있는 도라지 꽃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이 이 여인에게도 무척 마음이 아팠을 테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꿩이 산에서 웁니다. 산이라는 공간, 계속 산이라는 공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팩트 체크하면 평안도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산이 많은 곳이에요. 북한이. 그래서 꿩이 산에 야생으로 살고 있죠. 꿩하고 우는 소리가 슬프게 들렸던, 다른 어떤 날보다 슬프게 들렸던 날은 바로 여인의 딸이 죽었던 날일 수도 있고 또 이 여인이 불교에 귀의하기 위해서 삭발식을 하는 그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선생님 이거 적어둘까요? 마당의 귀퉁이 이 정도십니다. 마당의 귀퉁이에서 여인이 머리를 자를 때 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머리오리는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헤어. 근데 눈물은 티어잖아요. 티어. 근데 이 가치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가치를 선생님이 1번에서 눈물방울같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는데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거죠. 눈물을 안 흘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눈물방울과 가치를 눈물방울과 함께 친구와 같이처럼 이렇게 해석한다면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툭툭툭툭 그리고 눈물도 같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2번으로 보는 게 좀 더 옳아 보이긴 해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니까 하강적 느낌도 들죠. 그러면 이 시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제 표현이겠죠. 좀 전에 쌤이 서사적이다, 역순행이다 이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재배열해서 2, 3, 4일 순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무조건 중요한 출제 요소고요. 아니 낼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했을 때 일단 우리 손바닥 모으고 절하는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까?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했다, 났다, 늙었다처럼 끝에 일정한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이니까
했다 할 때 어시 들어있고, 났다 할 때 아시 들어있고, 늙었다 할 때 여기 아시 들어있고, 어시 들어있고, 졌다 할 때도 어시 들어있으니까, 일단 종결어미의 반복, 종결어미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가군이 사용되었다. 뭐 이것도 주체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군으로 다만 볼 수도 있지만 얻다 또는 앗다, 이게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는 거는 후각적 심상이죠. 후각적 심상, 이렇게 됩니다. 쓸쓸한 낯이, 얼굴이니까 시각적 심상이고, 옛날같이 늙었다, 뭐 지규법이 사용되었네요. 나는 불경처럼, 불경 한 수가 마하바냐 바람일다, 이렇게 여기가죠. 이게 지규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적 심상, 느껴질 수 있죠. 그러면 서러워졌다는 거는 심리, 내면, 뭐라고 그러죠? 감정, 그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내재적으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대놓고 나는 서러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에서 2로 넘어오면서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막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평안도는 북한 지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실감을 부여하는 거죠. 어느 산에 깊은 금광에, 일제강점기에는 금강 열풍이 일었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나는 얼굴이 창백한, 요거는 시각적 심상이고, 여인에게서 우리 중심인물입니다. 중심인물이고, 만약에 소설로 따진다면 여인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면 소설로 따진다면 나가 관찰자, 그러면 1인칭 시점에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따지면, 시로 따지면 시적 화자이지만 소설로 따지면 일종의 서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소설로 바꾼다면 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역순행적 구성의 1인칭 관찰자가 나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옥수수를 샀다. 요 옥수수도 쌤이 머릿속에 싹 지나갔어요. 시각적. 여인은 나이 어린 딸내미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갑게 울었다. 여러분, 차갑게 콜드죠. 콜드. 차가워. 응? 아이스크림 차가워. 그러면 촉각적 심상인데 하고 울었다. 그러니까 크라이잖아요. 그럼 우는 모습은 청각적 심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울 때 온도 영하 13도로 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진짜를 가짜로 화살표를 보낼까요? 그러면 이렇게 청각의 촉각화, 진짜에서 가짜로 화살표를 보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얘기하죠. 근데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내고 뭐라고 낸다? 감각의 전이다,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청각의 촉각과 공감각 심상, 감각의 전이 셋 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섭벌처럼 그럼 지규법이 있었습니다. 나아간 남편은 기다려 10년이 갔다 하고, 우리 단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도라지꽃은 시각적 심상. 보라색 꽃 도라지꽃. 근데 너무 예쁜데 슬퍼, 그죠? 이렇게 예쁜데도 슬픈 감정이 더 진짜 슬픈 느낌이 들죠. 대놓고 우는 것보다 옛날에 조인성처럼 막 주먹을 입에 집어넣고 막 울음 참으려고 이렇게 더 슬프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도라지꽃, 이게 예쁘도 어린 딸은 대놓고 뒤졌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로 들어갔다. 이거 죽었다는 얘기잖아. 죽었다는 얘기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예쁜데 더 슬프게 느껴지죠. 이거를 우리는 예쁘게 표현했다. 미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감정을 이때는 절제하고 있죠. 절제하는 게 더 슬퍼요. 상광도 서럽게 울은, 원래 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틀렸죠. 하지만 시에서는 용서가 돼요. 해야 돼. 울은 게 시적 고용이고, 꿩이 울었다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 산꿩이 같습니다. 요거는 형광펜 참을 수 없지. 산꿩이 울었다 그러면 꿩은 웁니다. 꿩은 소리 내어 웁니다. 그런데 서럽게 울었다.
꽁이 서러웠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하냐? 무지무지균하다 별표 5개 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얘기하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치할 때, 그리고 반대가 될 때, 서로 관련될 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때 여인도 울고, 그다음에 여인도 울고, 화자도 울고, 꽁도 울고,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감정의 이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감정이입은 조심해야 될 거는 화자와 일치한다기보다는 이때 여인과 감정이 일치한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여인의 감정과. 여인은 이제 자식이 죽었잖아.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근데 이 쌤은 가치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중이법 이렇게 얘기해요. 중이법. 중학교 2학년 중이법 그게 아니고 중복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뜻입니다. 떨어진 그러면 화살표가 내려가는 느낌이죠. 화살표가 내려가는 느낌. 하강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강적 이미지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성적이 올라갔다 보다는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UUTT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날이 있었다. 그러고는 1년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문제가 어떻습니까? 학습활동, 융합활동 문제가 융합이니까 시하고 소설이 융합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 이야기를 서사적이니까 소설로 바꿔보자 라고 한 문제도 그런 뜻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바꿨을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시간이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다른 말로 이거를 입체적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다. 역순행 구성이다. 역행적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다. 그럼 이때 나의 역할은 관찰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서술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합니다. 그럼 이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요 시 수업은 마치고요. 또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